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벨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전 국민이 한강 작가의 책을 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00만 권 이상의 책이 팔렸다고 합니다. 소년이 온다 그 책을 보면서 과거 산티아고의 비는 내린다는 영화가 있었는데 군부 정권에 맞서서 이제 감옥에 갔던 분들이 절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간수를 향해서 우리는 인간이다. 우리는 인간이다. 그 영화의 장면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한 번쯤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번 노벨상을 보면서 이 노벨상이 주는 지식과 영감, 기술 이런 것들이 결국 북유럽의 강소국을 만드는데 기여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집중적으로 그 연구를 해봤는데 이 스웨덴은 인구가 한 100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국민소득은 6만 불이고요. 노르웨이는 9만 불 정도 됩니다. 덴마크는 7만 불, 핀란드는 5만 5천 불, 그리고 스위스는 무려 9만 4천 불, 우리보다 한 3배 정도 더 잘 사는 나라입니다. 이 유럽에서 어떻게 이런 세계적인 경제력이 나오게 됐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재밌는 거는 노벨상 수상자가 노르웨이는 13명, 덴마크는 14명, 핀란드는 5명, 그리고 스위스는 27명이 나왔습니다. 스웨덴이 32명이나 나왔습니다. 그중에 스반테 파보라는 분이 유명한 분이고요. 이 노벨상을 받은 분들하고 실제 경제와 기술, 기업의 발달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 덴마크에는 닐스 보어라는 이 보어연구소는 거의 물리학의 메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걸 노벨상을 받게 되면은 본인의 상금이야 얼마 안 되겠지만은 세계적인 연구 자금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국가는 지원을 할 것이고 또 기업에서는 이 연구자와 협업을 하게 되면 새로운 미래 산업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노벨상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이 북유럽의 과학과 기술과 이론의 플랫폼 역할을 한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벨상 수상자가 또 있는 대학은 또 유명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수 밑에서 공부하려고 또 많은 학생들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점차 더 발달해 나가게 됩니다. 이 노벨상 위원회에 심사하는 곳을 보게 되면 물리화학경제학상은 스웨덴의 왕립과학 아카데미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생리학 또는 의학상 연구소는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 심사를 맡습니다. 문학상은 스웨덴 아카데미에서 또 세계적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또 검토를 하는 거죠. 문학상 우리 한강 작가가 받았는데 6.25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 많은 사람들은 틀림없이 6.25 분단을 다룬 여기서의 전쟁 문학의 꽃이 나오게 될 것이고 노벨 문학상이 한국에 나올 거라고 했는데 조정근 선생님의 노벨 문학상도 한번 기대해 봅니다. 이 북유럽이라는 나라에서 800만, 500만, 1000만 이 정도 되는 나라인데요. 그리고 한국이 5천만이 사는 나라인데 우리가 이런 노벨상에 준하는 지식 플랫폼을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더 진화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거와는 남다른 미래 전략을 지식 플랫폼을 하나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주니어 노벨상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주니어 노벨상. 즉 10대에서 20대 세계적인 천재들을 찾아내서 이들을 일찍 상을 주는 거죠. 이거를 노벨상 위원회랑 우리 한국과 협상을 해가지고 그 공동 작업을 하는 거죠. 전 한국 정도의 위상이면은 전 노벨상 위원회와 충분히 협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실제로 스웨덴에서 국회의원들이 왔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참신한 아이디어다.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다. 라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노벨상 위원회와 협력을 하게 되면 인류의 진화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한국은 이러한 지식 플랫폼 하나를 잡으면서 결국은 세계 최고를 향해 도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주니어 노벨상 이런 것을 한국에서 하나 만들어서 지식과 기술과 평화의 사상과 문학이라는 인간의 영감의 지평을 넓혀나가는 그런 것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수 있을까?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각자 진단이 참 여러 가지입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 서강학파의
원로이자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렸던 김광두 교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통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GDP 대비 R&D 비율이 우리가 세계에서 뭐 4위 안에 든다. 이거 가지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절대 규모로 보면은 많이 적고 그 다음에 더 생각할 것은 이것을 특허 내는 퍼센테이지가 얼마냐. 그 다음에 그 특허가 상용화되는 퍼센테이지가 얼마냐. 이걸 같이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경우를 보면은 특허 내는 퍼센테이지 그리고 그게 상용화되는 퍼센테이지가 낮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현실적으로 그 창의성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높지 않고 그다음 우리의 산업 경쟁력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높지 않다. 평가 기준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금년에 뭘 하겠다 했는데 성공률이 높아야 되잖아요. 성공률을 올려야 되니까 내가 좀 익숙한 부분을 아무래도 해야지 성공률이 올라가는 거고 창의적인 거는 좀 엉뚱한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맞습니다. 실패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그 출연연구소 평가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성공의 개념을 뭘로 볼 거냐. 그 평가 기준을 좀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어요. 결국은 이렇잖아요. 연구자가 연구를 할 수 있는 자율성을 주어야 한다. 근데 대한민국은 R&D 성공 확률이 98%. 쉽게 얘기하면 다 연구된 거 실적 유지에 평가받으려고 연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OECD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공률이 40%에서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패를 넘어서는 연구를 해야 미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세계적인 노벨상 수상자들이 한국 와서 연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 싱가포르 난양공대 같은 데 가보니까 세계적인 연구자가 오니까 연봉을 어마어마하게 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대학 교수니까 월급이 차등 생기는 거를 학교에서 용납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세계적인 연구자가 올 수가 없는 거죠. 싱가포르 난양대에서는 그 세계적인 연구자가 올 때마다 학교는 점점 부자가 된답니다. 왜냐하면 그분한테 배우려고 하고 그분과 공동 연구를 하려는 기업들이 연구소를 차린다는 거죠. 러시아 같은 데 제가 가보니까 100만 달러 이상을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제도의 길을 열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기술을 일으키겠다는 것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미국이죠. 미국 요즘에 챗 GPT 세계적인 기술자를 영입할 때 보면 1조 원을 쓰거든요. 사람 한 명한테. 그러니까 전 세계의 과학기술을 그냥 미국이 쓸어 담고 있는 것이죠.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줄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해외에 있는 과학자들 카이스트로 모셔올 때 우리 강남에 반포 있는 아파트를 줬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학자들이 한국에 오게 되면 임금을 차등해서 할 수 있고 연구소를 만들어줘서 세계적인 연구가 일어나도록 해야만 우리 경제도 일어서고 새로운 기술을 원천 기술이 있어야 미래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모방하는 대한민국 경제는 끝이 났거든요. 이제 새로운 혁신이 나와야 되려면 이런 도전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는 국책연구기관이 이제 거듭 나와야 합니다. 과거 에트리에서 CDMA를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책연구기관 용역하느라 바쁩니다. 부처에 말을 들어야만 연구 자금을 받으니까 획기적인 연구가 안 나오는 거죠. 과거 KDI 연구 보고서가 나오면 전체 대한민국의 언론이나 정치권이 주목을 했습니다. 이제 KDI가 그런 연구 보고서를 그렇게 지금은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이걸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국책연구소가 과거에도 보면은 70%는 장기 연구를 하는 거고 30%를 단기 과제를 했거든요. 이제 연구자들이, 국책연구자들이 용역 따느라고 시간 보내지 말고 국가의 미래가 무엇인가를 연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국책연구원장 중에 장관이나 차관 이런 사람들이 발탁될 수 있어야 국책연구기관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과학기술과 경제인문사회 연구의 부분에 있어서 연구에 자율성을 주고 그리고 세계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최고에서 플러스 알파가 나와야 새로운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노벨상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하나는 북유럽이라는 이 나라들이 어떻게 노벨상위원회가 지식과 기술의 플랫폼이 돼서 세계 경제 기술 강국이 되고 있는가. 그럼 한국은 주니어 노벨상을 하나 만들어서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을 만들자. 세계적인 대한민국을 우리 함께 만들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많은 세계의 인재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하려고 하고 한국에 와서 연구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결혼도 하고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될 때 바로 우리가 미래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노벨상은 그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니어 노벨상 위원회 노벨상을 만들어서 우리도 도전해보고 세계적인 노벨상 수상자들을 한국에 데려와서 연구소를 만들어주고 그들이 일하게 하고 우리 학생들이 그들에게 또 배우고 이런 것을 해나가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고맙습니다.